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프린트 6페이지에 해당하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학교에 나오게 되면 TA 노트를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는 그날 전부 다 싹 다 걷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 보는 시간은 25분으로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 명심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0페이지고 프린트는 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 자, 2번.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다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이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만화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국가의 통치와 외세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각종 나름대로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맨날 사고만 쳐가지고 배상금만 맨날 지불해야 되는데 그 배상금 전부 백성들의 세금이 나오겠죠.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일본으로 공무는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유출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탐관오리들은 맨날 자기 뱃속만 차리느라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별표 1개 반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자, 먼저 외세에 대한 반감이 증대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조총상류수준 무역장정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일본인들도 여기에 같이 따라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내부 지역까지도 개항장을 떠나서 원래는 개항장에만 있게 돼 있었었는데 바로 개항장을 떠나가지고서 내륙 지역에도 이제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양에 있었던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개항장에 들어왔었던 물건들을 떼다가 시중에서 판매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제법 돈을 모았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한양 지역에 있던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쪽 옆에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뭐의 제발 이것은 지워주세요. 뒤에 나옵니다. 지워주세요. 자, 뭐뭐의 제발 이거 지워지고,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근대화 비용 및 배상금 지불 비용을 무리하게 세금으로 농민에게 징수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뭐 철도도 깔아야 되고 뭐 전신 전화 뭐 이런 것도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항구도 현대식으로 만들고 도로도 좀 깨끗하게 좀 깎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은 백성의 세금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징수하게 되었고 이 백성들의 상당수가 농민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너무 가중돼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살기 힘든 상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동남이 3번 일본으로의 빈칸이 있겠습니다. 자, 무제한 곡물 유출. 자, 일본으로의 무제한 곡물 유출 빈칸이 있겠습니다. 무제한 곡물 유출. 자, 일본으로의 무제한 곡물 유출로 인해서 쌀값이 폭등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일본은 산업화 때문에 국내에서 농사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쌀이 수확량이 적게 됐고 그것 때문에 쌀값이 비싸지게 되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원래 쌀값 자체도 일본의 반 정도밖에 안 됐었고 일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쌀을 재배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쌀에 일본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강화도 조약 당시 때에 구속 조약으로 당시에 쌀의 무제한 유출을 이 당시에 시행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을 조약을 개정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쉽게 이걸 개정하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조미수 통상 조약인데 미국이 조선에 저율이긴 하지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왠지 일본도 조금 좀 창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가서는 우리나라에게 저율이긴 하지만 약간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진짜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쌀을 일본인에다가 이 쌀을 팔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쌀을 판매를 일본에다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을 일본이 드디어 인정해 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단 쌀의 무제한 양봉 유출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 조치를 시행하기 약 1개월 전쯤에 일본인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서 그래서 쌀의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쌀을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3중의 문란의 재발.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민주정권은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던 개혁정책들을 양반층들을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거의 원상복구를 해버립니다.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빈칸이 있겠습니다.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의 문란이 다시 한 번 더 재발하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별표 하나, 방공령의 실패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방공령의 실패. 폭등한 쌀값을 낮추기 위해서 미쳤습니다. 개정된 통상장정에 의거해서 방곡령, 즉 곡식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다.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시행하게 됐는데 문제는 1개월 전쯤에 일본인 상인에게 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되게 순진해가지고 그래? 그 규정 따라야지 하면서 실제로 그걸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일본의 그 이제 통보를 받아야 되는 관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간 개념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전 약 그 정도만 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 정확히 1개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시냐면 일본 쪽에서 조선에 쌀 사오기 위해서 바로 조선으로 이제 오게 됐던 일본 상인들은 정작 조선의 쌀을 막 사려고 했더니 이때 당시에 방공령이 터져가지고서 쌀을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개월 전쯤에 이제 일본 상인에게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근소한 사리로 이때 당시에 어겨섰다. 뭐 1리틀 뭐 이렇게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규정을 들어가지고서 일본 공사관에게 막 항의를 한 겁니다. 왜 우리 일본인 상인들을 보호해주지 않냐?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게 항의를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조선 정부가 거기다가 사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바로 그것 때문에 얻게 되었던 일본인들의 피해를 조선 정부가 고스란히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되게 공정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를 들면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냐면 가다가 살짝 접촉사고라도 난다고 한다면 접촉사고 나는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보험사는 선생님에게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을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보험을 들어서 선생님은 드디어 이제 차를 몰고 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열심히 돌아다녔겠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앞차가 갑작스럽게 서버리는 바람에 선생님이 차를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췄는데 문제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차가 선생님의 차를 눈곱만큼 살짝 박아버린 겁니다. 자, 선생님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굉장히 좋겠죠? 왜? 차는 비록 망가졌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그 살짝 기스난 거 그것을 보험사에다가 딱 알려주는 순간 보험사 선생님한테 바로
바로 1억 원의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험사한테 가가지고 누르라라 하면서 제 차가 사고 났어요. 이제 보험 좀 주세요를 딱 내미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험사가 갑자기 지불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눈곱만한 글씨로 자그맣게 약관이 써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단 사고가 나기 전에 약 2시간 전쯤에 바로 보험사에게 사고가 날 예정이다라고 하는 통보를 미리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사고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리 가가지고서 사고 날 거라고 예고하고 사고 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흉년이 언제 어떻게 약간은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흉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근데 1개월 전쯤에 미리 통보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약 자체를 너무 잘 맺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 당공령의 실패가 백성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백성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조선 말기 때쯤에 있었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이 동학의 조직이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동학의 조직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서쪽에 있었던 그리스도교인 서학이라 불렸던 것에 반대해간 동학이라고 이름 불리긴 했지만 서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들을 많이 수용하기도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높고 낮으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다 같이 똑같은 거죠. 때문에 이 동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사람을 하늘로 봅니다. 즉 바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동그라미 1번 평등 사상, 동그라미 2번 그러면서도 서학의 반대가 들고 일어났었던 것만큼 외세대척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그라미 2번 외세대척, 이것을 주장한 동학이 농민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이 됩니다. 왜? 바로 이 동학이 도움을 주면서 자기네들의 종교도 같이 포교를 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동학의 세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실 동학의 교주였었던 최재우는 나중에 혹세무민, 즉 세상을 현혹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어지러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은 국가에서 천주교처럼 같이 이제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차별받았었던 종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흥선대원군이 특히 천주교에 대해서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조선하고 프랑스가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조선에게 우리 프랑스와 조약을 맺으려고 하거든 조선은 반드시 천주교를 공인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조선은 이것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었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양쪽에서 서로가 이제 협상을 본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프랑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천주교를 이제 포교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포교는 가능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것은 금지예요. 그리고 대신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하는 것이 허용됐던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가 이 조약을 딱 맺어버리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조선이 천주교를 공인했다 하고 구체적으로 전부 다 바로 공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조선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절대 아닌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반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조선이 천주교를 공인했다고? 이야 대단한데? 그래서 원더풀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그런가? 라고 하면서 월떨결 천주교를 이때 당시에 바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같은 명목으로 탄압을 받고 있었던 동학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바로 억울했겠죠. 그래가지고서 동학은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 교제가 확장이 되게 되자 그러자 바로 누구야 그 이른바 돌아가셨던 자신들 일대 교주 최재우의 바로 신원을 명예 회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7페이지에 보면 거기 동강 2번 교조 신원 운동,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교조 신원 운동. 자, 먼저 보겠습니다. 2대 교주였었던 최시영, 최재우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단을 정비하고 교세를 확장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른바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교조 신원 운동을 펼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박스 치겠습니다. 삼례 집회 박스. 여기에서는 동감 1번 교조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는 걸 주장합니다. 동감 2번 동학의 바퀴에 대해서 쪽지할 것을 요구하게 됐던 거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우선 좋은 게 아닙니다. 때문에 국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제 되게 금기시해 왔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동학의 입장에서 좀 억울할 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들을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딱히 타치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때 당시에 자신들의 바로 교세를 보일 목적으로 각 지역에서 바로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시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교조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묘촉으로 시행했었던 이 교조 신원운동.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성격이 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이게 어윤중이 이 동학의 집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집회가 어디냐면 보온 집회라고 하는 집회입니다. 보온 집회 박스. 이 보온 집회에서는 교조 신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갑자기 쑥 하고 들어갑니다. 해산시키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갖고 왔었던 그런 보고서인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실 여기에는 동학교도보다는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자, 한반도의 이제 통실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자, 외세의 침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숫자가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동학의 지도부들도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온 집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회를 막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부에 찍힐까봐 무서워가지고서 동학 지도부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백성들은 무엇인가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박스 치겠습니다. 보온 집회 박스. 자, 동감 1번 탐관우리 처벌, 동감 2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외세 배척. 자, 그런 상황에서 동감 3번 동학 농민운동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이제 전라도예요. 전라북도 지역에 고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른바 고구 군수였던 빈칸에 적혔습니다.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구 군수 조병갑이 너무 학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정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가지고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다 갈취합니다. 백삼적인 문란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굳이 더 필요도 없는데 바로 홍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바로 물을 보관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저수지를 하나 더 쌓게 돼요.
고구수 조병갑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이 물세를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맙소사 거기에서 이 난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쌓은 다음에 그 저수지에서 물 쓴 백성들에게 함부로 물세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조병갑의 학정이 굉장히 심했었고 만석보 사건과 거기에 포함됐고, 거기다 플러스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 옛날 그 지역에 왔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는 비서, 영세불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만들어줬다고 백성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마을에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비석을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돈을 기부를 받은 다음에 비석 하나 딸랑 만들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챙깁니다. 그리고는 왠지 옷 좀 잘 입고 되게 멋있는 그런 이제 가마를 타고 다니는 상황이 딱 보인다고 한다면 너 잠깐 일어나봐 한 다음에 그대로 가둬버려요. 가둬버리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너 국가에게 불충했지, 너 부모님께 불효했지, 이런 식의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리학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부모에게 불효와 국가에게 불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조병갑은 엄청나게 막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돈 좀 기부를 하면 그럼 용서해줄게. 이거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돈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챙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참태한테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는데 문제는 당시에 녹두장군이라고 불렸었던 전봉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전봉준이 나섰던 건 아니고 전봉준의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좀 이름이 있었던 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 전봉준의 아버지를 앞장세워서 이제 고을의 원님한테 가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세금좀 좀 그만 걷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병갑은 바로 이 자기에게 탄원을 하러 왔었던 전봉준의 아버지에게 바로 감히 네가 고을의 사또를 능멸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대로 잡아가지고서 곤장을 무지하게 많이 때립니다. 근데 문제는 전봉준의 아버지가 굉장히 몸이 약해졌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곤장을 때립니다. 이 곤장은 저는 진짜 무서운 형벌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걸 진짜 제대로 맞으면 보통은 한 4~5대 정도 맞게 되면은 사람이 까무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한 10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살이 곤장의 그 막대기에 묻어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몇십 대 이상을 맞게 됐어요. 이렇게 되자 전봉준의 아버지는 이걸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조병갑은 옛날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갈취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번에 백성들이 누구한테 몰려들어왔냐면 전봉준에게 온 거예요. 아니 당신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젠 당신이 한번 나서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전봉준이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동학의 조직의 중간 보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봉준은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 조직들을 전부 다 이용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거기다 주모자가 누군지 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한글로 이제 글씨를 쓰는데 공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서 이 공기에 참여한다라고 하고서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누구다 라고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순서대로 쓰면 제 위에 있는 사람이 주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잡혀가지고 그 사람은 처형당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모자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밥사발 있죠, 밥사발. 이 밥사발을 딱 엎어놔요. 엎어놓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빙 두개 한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이때 당시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혀놓습니다. 마치 굉장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일컬어서 이제 사발통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돌리면서 이때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이 전봉준이 이끄는 그런 농민군은 고구의 관할을 점령해버리고 근데 운 좋게도 이제 이 고구군수 조병갑은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열받았었던 이 전봉준은 그때 당시에 관청 안에 있었던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었던 많은 쌀들 같은 것들을 정말 다 털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나와줍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당시에 반대의 그 지역에서 가장 백성들이 잘 대해주기로 유명했던 사람을 고부의 군수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때 당시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전봉준을 비롯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농민 반란군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술도 대접하면서 아이 정부가 잘할 테니까 당신 좀 도와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이 또 이제 또 순진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달래니까 또 이제 달래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았죠. 근데 얼마 후에 어떻게 벌어졌냐? 갑자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안핵사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직위를 가진 바로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여기다 파견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조병갑 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번 사건은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고구군수 조병갑을 우습게 여겨가지고서 일으킨 반란이다 라는 식으로 이것을 조사하고서는 농민 봉기의 주무자들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서 처형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정부는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전봉준은 그 탄압을 피해가지고서 아예 제대로 된 봉기를 꾸리게 됩니다. 적겠습니다. 자, 고부 농민 봉기 박스 별표 하나, 고부군수 조병갑의 합정 밑줄.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만석호 사건이죠. 다음 주에 보면 전봉준 적겠습니다. 전봉준 주도로 관할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정부가 이들을 회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가서는 미쳐집니다. 정부가 봉기 주도자를 탄압하게 됩니다. 밑줄. 자,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 전봉준은 자, 먼저 별표 한 개 반쳐주세요. 1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전봉준 등이 고국 안민, 즉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때 당시에 동남 1번 무장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키는 이때 누구를 이제 끌어들게 되냐면 전봉준은 사실 양반 출신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손원순이라고 하는 사람도 끌어들여요. 이 사람도 역시 양반 출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평민 출신에 해당되는 김계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가 동학의 중간 보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 대대적인 반란을 이때 당시에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학 1번 무장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동학 2번 이들은 순식간에 고부를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었냐면 또 각 지역에 있는 동학 농민군들을 전부 다 이제 모으기 시작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백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농민군들이 모이게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입는 옷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전봉준이 동학 농민군들에게 딱 얘기를 해가지고서 뭐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딱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앉아있다가 뭐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딱 소리를 지르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다 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거기가 남부 지역이다 보니까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대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대나무의 경우에는 풀잎이 그다지 많은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 대나무에 푸른만 보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하얀색 옷을 입었던 것이 바깥쪽으로 확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벌어졌냐면 한순간에 푸른 산이 한순간에 하얀색으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름이 백산이라고 합니다. 핑크에 적혔습니다. 동감 3번에 백산봉기. 백산봉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들은 현명하게도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쪽을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남쪽을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가까이 광가를 털고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음식들을 백성들끼리 다 나눠줍니다.
이런 모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동학이 더 가담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되자 이 정부군은 이것을 확실하게 진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반란이니까. 그래서 정부군은 당시에 그때까지 열심히 훈련을 시켰던 신식 군대를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남한도 대포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남한으로 신식 총을 갖고 있었던 군대가 이들 지하로 도착을 했었죠. 그 이들은 양쪽을 싸웠는데 동학군은 수만 명, 정부군은 수백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게 싸움이 됐던 게 동학부대 숫자들은 너무 많긴 하지만 무기들은 전부 다 보면은 대나무 있죠, 대나무. 이 대나무가 있으면 이 대나무를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서 끝을 삐죽하게 만든 그런 형태의 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는 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창이라고. 대부분 다 이런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집에서 쓰던 이제 그 식칼 같은 거 갖고 오든가, 아니면은 바로 이제 아주 일부가 사냥꾼 출신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총 정도 갖고 있든가, 아니면 활 같은 거 갖고 있든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이 서로가 이제 눈치를 보면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황토현 전투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황룡춘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정부군에게 이 동학군이 대규모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즉 황토현 전투에서는 갑작스럽게 정부군을 야밤에 기습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정부군들이 전부 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무기를 뺏기고 도망가게 된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 황룡춘 전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동학군이 신식 무기를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장패라고 하는 건데, 이 장패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남부지방에서 주로 많이 쓰는 대나무로 만든 탁자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 정도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눕혀놨을 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 속에다가 솜을 가득 집어넣는 겁니다. 가득 집어넣는 이것을 떼구를 굴리면 떼구를 굴러가겠죠, 여러분들. 당시에 이런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동학군이 있고, 자 이쪽에는 정부군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동학군이 정부군하고 막 싸우다가 일부러 패배를 하는 척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정부군은 바로 이 동학군을 공격하려고 밀고 나가겠죠. 그러자 이때 당시 동학군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장태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죽창이라든가 아니면은 죽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들 잔뜩 다 뽑아버립니다. 뽑아가지고서 이 위에서 일렬로 쫙 세워놨다가 동학군이 다 끝에 하는 것을 일렬로 다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떼굴떼굴 굴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대포 맞춰봤자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 때문에 정부군이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 올라갔던 정부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가게 됐을 때 동학군은 이 장패를 굴린 다음에 그 뒤로 그대로 똑같은 속도로 따라와가지고서 그대로 정부군을 습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군이 완패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바로 전주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없게 되면서 당시 동학군은 전주를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주가 바로 전라도 지역에선 서울과 같은 곳이거든요. 왜냐면 이 조선 왕조의 이성계의 후손들이죠. 이씨는 왕들은 전주 이씨예요. 근데 전주 이씨인데 당시에 이 자기들의 본관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전주를 되게 신성시 여겼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태조 이성계의 그 초상화 같은 것을 어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일단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항상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국가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점령당한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쪽팔린 거죠. 근데 문제는 쪽팔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자 정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봅니다. 바로 청나라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전주성 점령. 그러자 이때 당시에 정부는 동그라미 6번 청군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군 파병을 요청하게 되자 청나라 군대는 이 당시에 텐진 조약에 의거해가지고서 일본군과 같이 후퇴했었었는데 그걸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일본군에게 얘기했죠. 아,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으로 들어가니까 일본군을 오해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이 그런 어떻게 했냐면 그 소식을 듣고서 동학농민군 때문에 바로 청나라 군대가 출동했다는 것을 알고선 이들은 이 당시에 조선 안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파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군대를 출동시켰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양쪽 군대가 같이 오게 되면서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자 조선 정부도 그렇고 동학농민군도 그렇고 둘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걸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서 별표 2개 빈칸을 주겠습니다. 드디어 정부군과 이 동학농민군은 전주에서 화해, 즉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 보면 자, 농민군과 정부가 전주 화약 체결 밑줄 그러면서 이제 내세워 어떻게 해보면 그때까지 이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너무 못한 것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2개 정도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이것을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정부에게 제시해주고 이걸 지키시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정부는 딱 봤을 때 솔직히 거기에서 좀 짜증나는 것도 있었겠지만 합리적인 게 꽤 많았던 겁니다. 때문에 이 당시 이것을 수용한다고 했었죠. 바로 그 개혁 조항을 읽어서 뭐라고 보냐면 폐정개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빈칸을 읽겠습니다. 폐정개혁안. 이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개혁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맨날 약속 뒤엎었잖아요.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아예 농민분들이 바로 정부의 허락을 얻어서 정부의 지방에 있는 관리와 같이 협심해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혁을 하는 개혁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방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던 그 실질적인 개혁 기관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집강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적겠습니다. 동감 2번 집강소를 설치하여 시행하고자 함.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그리고서 실제로 이 동학농민군이 해산이 되고 각 지역에서 폐정개혁안을 실시하면서 나온다 국가가 잘 통치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걸 빌미를 삼아가지고서 일본군과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군에게도 다 문제 해결됐으면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양군을 다시 동국으로 보내려고 했었죠. 근데 문제는 청나라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사실 예전에 갑오개혁, 갑신정변 때 일본군이 사실상 청나라군하고 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군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청나라와 한판 붙기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근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시행했던 모든 개혁의 산물과 이익들을 전부 다 군대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무지하게 세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10년 만에 조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오니까 일본은 그 기회를 딱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조선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나라요, 우리와 같이 손잡아가지고서 조선을 근대화시키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그렇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일본이랑 청나라가 같이 조선 나눠 먹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네들 손아귀에 있는 게 바로 조선인데 그런데 일본하고 굳이 나눠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가지고서 이걸 거부해버리죠. 그렇게 되자 일본은 그때 당시에 어땠었느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청나라의 수병들이 잔뜩 타고 있는 수송선에다가 일본의 함대가 가가지고서 대포를 발사해서 그들을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혀버립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가장 자랑에 맞지 않았었던 바로 청나라의 청나라 근대화에 바로 이제 그 산물이라 볼 수 있는 함대가 있었거든요. 이 함대 전부 다를 침몰시키면서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조선의 궁궐을 점령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조선의 개혁적인 관리에게 시킨 거예요. 시켜가지고 근대화 정책을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시행해라 라고 얘기했고, 조선 정부에는 지금 현재 점령당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근대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초의 근대화 정책에 볼 수 있는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네, 이쪽만 치겠습니다. 일본의 경복궁 점령, 빈칸을 찍겠습니다. 갑오개혁 실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보면은 다음 주에 청일전쟁 발발. 자, 이렇게 되자 동아농민군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다 먹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나라를 구하겠다는 정신으로 이 동아농민군이 다시 한번 대규모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 동아농민군이 일어났을 때는 북쪽에서 있었던 최재욱의 동아농민군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남쪽에서 들고 일어났었던 바로 이 동아농민군과 최재우가 이끌고 있었던 동아농민군이 같이 합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였던 이 동아농민군의 숫자가 1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10만 명이고, 이들은 당시에 이 일본이 중앙정부를 장악한 상황에 굉장히 이제 그 화가 났었던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그런 관리들의 군대들, 조선의 군대 일부 군대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뭘 했냐면은 바로 서울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내쫓겠다고 이제 봉기를 해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10만 명 정도 해당되는 군대가 운집을 했고, 그 운집을 했었던 그 군대는 계속해서 갔다가 이제 충청도로 올라갑니다. 충청도로 올라가서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일본군은 당연히 동아농민군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군대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마침 또 청일전쟁에서 나름대로 승리를 잡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좀 한시를 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 군대를 우금치 지역으로 집결시킵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동아농민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던 양반들도 자기 집에서 소작을 붙여먹고 살고 있는 소작인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일본군 편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그때 당시에 동아농민군과 싸우는 거였었던 바로 정부군도, 정부가 지금 일본에 장악을 당하다 보니까 이 정부군도 당시에 일본군과 같이 손을 잡혀서 이 동아농민군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금치 전투에서 대대적인 혈전이 벌어지게 됐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전봉주는 자기의 직속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동아농민군의 숫자가 10,000명 정도 됐대요. 그들에게 선봉을 쓰게 하고 1차에서 돌격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명령을 했는데 남은 숫자가 한 5,000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 두 번째 공격 명령을 내린 다음에 역시 이것도 실패를 해가지고서 다시 후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남았던 숫자가 500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상 학살이었던 것이죠. 일방적으로 이 동아농민군은 엄청나게 많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결과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전봉주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후퇴를 하고서 나중에 몰래 숨었다 후위를 기약을 하려고 했으나 배신자에 의해서 사실상 잡혀가지고 바로 서울로 후송돼서 그래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잡힐 때 그만 저항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프린트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잡혀가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바로 전봉주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잡혀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도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 우금치에서 박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패배 밑줄, 나중에 그리고 지도자 체포로 최종 실패 밑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동아농민군은 발표되겠습니다. 의의는 반봉건적인 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동아기 자체가 조선의 신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반봉건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감 1번 거기서는 바로 신분제에 기대가지고 백성을 괴롭혔었던 이 탐관 오리를 처벌하는 것을 주장했고,
동감 1번. 동감 2번. 기존에 있었던 세금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게 됐던 것이죠. 동감 2번 적겠습니다. 조세 제도 개혁 주장. 그 다음에 반외세 개혁 운동. 이것은 일본의 간섭을 물리치려 함이었습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일본. 그리고 이런 운동은 이후 일부 주장이 실제로 가보 개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혁이 나름대로 시행이 되긴 했었죠.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동아농민군이 설마 10만 명이 다 죽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남은 동아농민군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다가 나중에 양반들이 중심돼가지고 일으켰었던 의료운동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기들 스스로가 따로 일본에 반대해서 항일 의병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